70페이지 의사표시록 발생 시기와 관련된 것들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출제가 아주 잘 되는 부분이긴 한데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일단 조문 세 가지가 나옵니다. 111조 1항, 2항, 112조, 113조 이렇게 세 가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가,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된 조문들입니다. 자, 먼저 111조 1항에 보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다. 자,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죠. 자, 이때 이제 도달이 뭐냐? 도달의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도달로 봐야 되는 거, 도달이 아닌 거 구별하는 거, 도달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거. 세 번째로 도달주의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111조 1항에서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111조 2항은 발신 후 사정 변경이라고 해서 의사표시를 상대한테 발송을 했는데 그 의사표시가 상대한테 도달하기 전에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사망을 하거나 또는 제한능력자가 되었을 때, 그래서 제한능력자가 됐다는 건 둘 중에 하나죠. 성년 후견이 개시가 되거나 한정 후견이 개시가 되거나 그런 경우에 그 의사표시는 어떤 효력이 있는가, 그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111조 2항은 반드시 암기가 돼야 되죠.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즉 의사표시는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여기저기서 써먹습니다. 자, 일단 조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도달이 뭐냐 도대체.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영역 내에 들어가서 상대방이 마음만 먹으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이게 도달의 뜻이죠. 상대방이 알았다가 아니라, 그 내용을 알았다가 아니라 알 수 있는 상태, 이게 도달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상대방 채무자가 판례 첫 번째 줄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을 때를 지칭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수령을 했거나 그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동그라미 4번 상대방 부재 중 동거가족이 수령한 경우도 도달이 되죠. 그죠? 분명히 대법원이 상대방이 직접 수령할 필요는 없다 그랬으니까 동거가족이 수령한 것도 도달이 된단 말이죠. 또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도달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 우편물이 반송이 안 된 경우, 둘로 나눈다 그랬죠. 보통의 우편물과 등기 또는 내용증명으로 나눠서 보통의 우편물은 도달이 아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이나 등기로 보냈을 때는 도달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 5번 아까 111조 2항 말씀을 드렸고요. 6번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니까 효력이 생기기 전에, 즉 도달하기 전에는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철회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기 전에 소멸시키는 거니까 도달 전에, 즉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도달한 후, 즉 효력이 생긴 후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눠지게 될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불착. 상대한테 도달하지 않은 거죠. 연착. 시간을 정했는데 그 시간이 지나서 도달한 걸 연착이라고 하죠. 다 누구의 불이익? 표의자의 불이익. 어찌됐건 도달을 시켜야 되는데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불이익은 다 표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마지막,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 중에서 3번, 5번, 6번 세 개가 우리 시험 범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각각 관계되는 것에서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해야만 효력이 생기는데 문제가 생겼죠? 113조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상대방 소재를 몰라. 그럴 때 등장하는 게 뭐다?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법원이 적법한 공시송달 명령을 하게 되면
상대방한테 보내야 할 의사표시를 법원이 보관을 하고 그 사실을 계시장에 게시를 하게 되죠. 이런 걸 공시송달이라 하게 되고요. 공시송달이 있게 되면 최초 공시송달은 2주, 동일한 당사자에게 하는 2회차 공시송달부터는 다음날 외국에 있는 자에 대한 공시송달은 이 2달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이 진적으로 수령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도달한 것으로 간주를 해버리죠. 이런 걸 공시송달이라 합니다. 마지막에 오른쪽 112조죠.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수령한 때 제한능력자인 경우, 미성년자라든가 피성년 후견인이라든가 피한정 후견인인 경우 언제 의사표시를 받은 때 그럴 때 표의자는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자, 대항하지 못한다의 뜻이 뭐죠? 표의자는 도달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이런 의미라 그랬고요. 두 번째, 표의자가 도달을 주장할 수 있는 예외.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안 후,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안 후에는 표의자도 도달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 도달이라는 건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여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내용을 알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걸 갖춰야 됩니다.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능력을 뭐라 한다? 수령 능력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우리 민법상 미성년자라든가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같은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112조가 만들어진 거죠. 조심할 거는 112조에 이렇게 돼 있죠.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 능력자야 돼요. 그죠? 따라서 이런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을이 의사표시를 수령한 후에 성년 후견이 게시가 돼. 이때는 112조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수령 후에 성년 후견이 게시가 됐으니까 수령 당시에는 제한 능력자가 아니었잖아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될 거예요. 112조에서 포인트가 뭐예요? 상대방이 받은 때 제한 능력자. 그때 표의자는 대항하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조문 확인하시고요. 밑에 3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5번은 상대방이 수령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경우, 아까 발신주를 취하는 경우나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수령 능력이 있냐 없냐를 따질 필요가 없죠. 왜? 80만 하면 되니까. 또는 법에서 도달한 것으로 간주해버리니까. 특히 발신주를 취하거나 또는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수령 능력이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수령 능력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를 고르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오면 세 가지인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시송달과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 이때는 상대방의 수령 능력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의사표시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민법정칙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중에서 일반적 유효요건, 그 중에 두 개, 범죄의 목적이 갖춰야 될 요건과 의사표시가 갖춰야 될 요건들,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그걸 갖추지 못하면 법률행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본 겁니다. 두 번째 봐야 될 게 뭐예요? 특별 유효요건이죠. 특별 유효요건 중에서 대리라는 제도가 나오죠. 법률행위, 즉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대리는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통해서 법률행위를 하는 형태가 대리가 됩니다. 대리는 크게 네 덩어리죠. 대리의 기초 부분이. 그 다음에 대리권, 대리행위가 나오고요. 복대리가 나오고요. 무권 대리가 나오죠.
무권 대리는 또 다시 협의의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로 나누고요. 협의의 무권 대리는 또 다시 계약에 있어서 협의 무권 대리, 단독행위에 있어서 협의 무권 대리, 무권 대리인의 책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이 요거하고 요거죠. 대리권 대리행위 바탕하고 협의의 무권 대리에서는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된다. 특히 협의의 무권 대리는 사례 형태로 최근에 거의 출제가 되기 때문에 대비를 좀 잘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대리의 기초 부분에서는 첫째, 대리가 뭐냐? 대리는 어떤 기능이 있길래 대리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느냐? 대리와 비슷하지만 구별해야 될 놈이 있다. 사자라고. 그죠? 대리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느냐? 또 대리는 어떤 행위 할 수 있느냐? 즉 대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행위, 없는 행위, 이거 구별해야 되죠. 대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할 수 없는 행위가 있단 말이죠. 요거 구별하는 거. 요게 이제 대리의 기초 부분에 나오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사자 구별하셔야 되고요. 대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행위, 없는 행위. 요거 2개 정도는 대리의 기초 부분에서 구별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76페이지 대리 총설, 여기가 이제 기초 부분이죠. 대리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갑이 땅을 직접 팔질 않고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한단 말이죠. 토지 매각을 의뢰. 그래서 을이 갑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갑수의 땅을 매각을 하더란 말이죠. 이렇게. 계약을 직접 하는 사람은 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이걸 뭐라 그래요? 법률 효과. 그 효과는 누구한테? 갑에게 속하게 되죠. 그래서 법률 행위자와 효과 귀속자가 분리가 되는 제도. 이런 걸 뭐라 한다? 대리를 한다. 자신이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타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형태를 대리를 한다. 자, 이런 대리 제도가 왜 필요하냐? 그 기능이죠. 2가지 중에 하나죠. 사적 자치를 확장하거나 사적 자치를 보충하거나.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해놓고 갑은 다른 일을 처리한다. 즉 갑이 동시간대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확장이 된다. 이런 걸 사적 자치의 확장, 이렇게 부르죠. 주로 임의 대리가 확장 기능을 담당하게 되고 이 확장 기능이 대리의 주된 기능이 됩니다. 반면에 갑이 미성년자라면, 즉 제한 능력자라면 단독으로 계약을 못하죠. 즉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단 말이지. 그거를 누가 보충을 해준다? 부모와 같은 법정 대리인이 보충을 하게 됩니다. 이걸 사적 자치의 보충이라고 부르죠. 어쨌든 이런 2가지 기능이 있다. 그럼 3번째, 대리와 구별되는 개념. 대표적으로 사자 중에서도 표시기관. 자, 이거는 법률 행위를 한다는 것은 효과의사를 결정하고 갑이 땅을 판다. 누구에게 얼마에 팔까? 이거 결정하는 게 효과의사 결정이죠. 그죠? A라는 땅을 병한테 1억에 팔아야지, 이게 효과의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한 걸 병한테 표시를 해야지. 병한테 가서 A 토지를 1억에 사라, 이렇게 표시.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권리와 의무가 생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효과 귀속이 되겠죠. 자, 원칙적으로 갑이 직접 결정하고 갑이 표시를 하고 갑에게 효과가 귀속이 되는, 이게 대원칙이라고 그랬어요. 직접 하는 게. 그런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2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가 대리고 하나가 사자다. 그럼 대리와 사자는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여기서 차이가 난다. 효과의사를 누가 결정하는가? 대리는 누가 결정해요? 대리인이 결정해요. 표시도 누가 해? 대리인이 해. 효과는 누구한테? 갑에게. 이게 대리가 돼요. 반면에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는 결정은 누가 하고? 갑 본인이 하고. 표시만 누가 하고? 사자가 하고. 효과는 누구한테? 갑에게. 이게 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리와 사자는 결정을 누가 하느냐. 여기서 차이가 있게 된다. 따라서 특히 두 가지. 첫째, 의사 능력. 의사 능력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결정력이죠. 판단력, 결정력을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데 대리는 누가 결정을 해? 대리인이. 따라서 대리인이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반면에 사자는 결정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의사 능력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죠. 의사 능력이 필요 없다. 이게 첫 번째 차이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착오.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거죠. 그럼 대리를 보세요. 의사 누가 결정해요? 대리인이. 표시 누가 해? 대리인이. 이게 불일치해야 돼. 즉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대리인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그걸 대리인이 모르고 있을 때 그게 착오가 된단 말이에요. 반면에 표시기관은 어때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사자가 잘못 표시. 이게 뭐가 된다? 이게 착오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77페이지에 보면 대리와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사자가 나와 있고 그 사자 중에서도 특히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가 문제가 되면 대리와 구별을 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1번 효과의사를 누가 결정하며 그래서 의사능력의 유무 동그라미 2번 착오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의 문제. 이 두 가지를 일단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4번으로 가면요. 대리는 재산상 법률행위에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재산상 법률행위가 아닌 거 예컨대 가족법상 행위, 혼인 같은 거 대리가 적용될 리가 없고요. 불법행위, 사실행위,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자는 불법행위 영역에서도 사자의 행위가 있을 수 있고 범죄가 아닌 영역에서도 얼마든지 사자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적용 범위도 다르죠. 다만 이 둘을 상대방 입장에서 구별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죠? 상대방 병의 입장에서는 을이 대리인인지 사자인지를 상대방 입장에서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생겨요. 특히 사자인데 상대방이 대리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더란 말이죠. 나중에 표현 대리가 한번 나와요.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대리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자의 행위지만 민법상 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게 마지막 양가로 3번에 나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대리인이 아니라 사자라 하더라도 겉모습에서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표시나 행동이 있어서 상대방이 대리라고 믿었어. 그 믿음이 정당해. 그러면 사자의 행위지만 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함으로써 특히 표현 대리를 적용함으로써 본인이 책임져라 이렇게 판결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대리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대리 종류는 세 가지예요. 임의대리, 법정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능동대리, 수동대리가 있고요. 유권대리, 무권대리가 있어요. 이게 대리의 종류인데 조심할 게 그 위에 있는 거 직접대리, 간접대리. 이건 대리의 종류가 아닙니다. 대리는 직접대리밖에 없어요. 간접대리는요. 위탁매매인이라고 대리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농산물을 생산한 사람이 농산물 시장 가서 그 위탁매매인한테 맡겨가고 팔잖아요. 그때 그 농산물 시장에 있는 위탁매매인 대리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대리가 아니게 됩니다. 이런 걸 간접대리라고 부릅니다. 간접대리. 간접대리는 대리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예전에 한번 다음 중 대리의 종류가 아닌 것은에서 간접대리가 답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간접대리는 대리가 아닙니다. 대리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위탁매매인에 불과하다. 대리는
갑의 이름으로 기하고, 근데 우리 위탁매매인 같은 경우 한번 생각. 계산서 누구 이름으로 발행해요? 생산자 이름으로 발행해요? 판매상 이름으로 발행해요? 판매상 이름으로 발행하죠. 자기의 이름으로 계약을 해요. 대리는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합니다. 근데 위탁매매인은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해요. 다만 매각을 한 다음에 수수료 떼고 생산자에게 돈을 주겠지. 타인 계산이라고 해요. 자기의 이름, 타인 계산. 이게 위탁매매인이고 간접 대리라고 부릅니다. 타인 계산이란 건 손익을 타인에게, 이런 의미예요. 이런 게 위탁매매인으로서 간접 대리라고 부르고, 이건 대리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대리의 종류 중에서 2번에 보면 능동대리와 수동대리가 나와 있죠. 자, 능동대리는 대리인 상대방에게 표시를 하는 게 능동이고요. 수동 또는 수령대리는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표시를 하고 대리인이 그걸 수령하는 걸 수동 또는 수령대리라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능동대리에 관한 범위 속에는 수동 수령대리권이 포함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능동대리권의 범위, 즉 능동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수동 수령대리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민법이 조문이 대부분 능동대리에만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 능동대리에 관한 규정을 수동 수령대리에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 말은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를 딱히 구별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를 딱히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구별해야 되는 경우가 세 군데가 나와요. 구별해야 되는 경우가. 그게 양가로 2번입니다. 나중에 뒤에서 확인할 거예요. 114조 현명의 주체, 119조 공동대리 제한, 136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대리. 이 세 가지는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를 구별해야 됩니다. 특히 114조하고 136조는 조문에 아예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를 따로 규정을 해놨어요. 다시 한번. 첫째, 능동대리권의 범위 속에는 수동수령대리권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 능동대리와 관련된 민법 규정이 수동대리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는 따로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구별해야 되는 곳이 세 군데가 있더란 말이죠. 세 군데는 이제 뒤에서 하나하나 확인할 겁니다. 요거는 문제가 어떻게 나와요? 다음 중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은, 구별 실익이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요 세 가지를 골라내실 수 있으면 됩니다. 뒤에 가서 하나하나 볼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대리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법상, 개인과 개인 사법이라고 그러죠. 사법상 and 재산상 법률 행위에 적용이 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상 법률 행위만 대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재산상 법률 행위가 아닌 거 뭐가 있죠? 혼인과 같은, 이혼과 같은, 입양과 같은, 파양과 같은 가족법상 법률 행위, 대리를 통해서 할 수가 없다. 다만 가족법상 행위 중에서 부양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부양청구권은 별거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한테 밥 먹여, 이게 부양청구권이에요. 나 먹여 살려, 이게 부양청구권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대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애를 왜 이렇게 부벼 먹여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죠. 그게 부양청구권 대리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양청구권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대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산상 법률행위에 적용이 되니까 법률행위가 아닌 것들 뭐가 있었어요? 준법률행위, 사실행위, 불법행위,
이런 건 대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없다? 없지. 그런데 여기도 예외. 요 예외를 기억하셔야 돼.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자, 의사의 통지에 뭐가 있었죠? 최고. 관념의 통지에 통지 승인. 요거는 겉모습이 의사표시와 비슷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법률 행위가 아니지만 대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불법 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행위 중에서 예외적으로 대리가 허용되는 것 중에서 준법률 행위,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이거는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대리의 기초예요. 별거 없어요. 자, 이제 중요한 대리권 대리 행위가 나왔습니다. 갑이 직접 땅을 팔지 않고 을에게 부탁을 하여 을이 계약을 하는 경우에 당연히 이것도 법률 행위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목적 요건이나 의사표시 요건은 당연히 갖춰야 되겠죠. 목적이 확정되어 있고 실행이 가능하며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되고 또 의사표시가 일치하며 하자가 없어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특별하게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갑이 직접 하질 않고 을을 통해서 하니까 특별하게 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을의 행위가 갑에게 유효가 되려면 특별하게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이게 이제 대리에서 나오는 특별 효력 요건이 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죠. 하나가 을에게는 뭐가 존재할 것? 대리권이 존재할 것. 두 번째, 을이 병하고 뭐를 할 것? 대리 행위를 할 것. 이렇게 돼요. 이게 두 가지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대리권과 대리 행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법률행위의 특별 요건이 되는 거죠. 자, 먼저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대리인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대리권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자, 이 대리권 관해서는 총 6개의 목차가 나옵니다. 대리권의 뜻, 대리권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발생 원인, 대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대리권의 범위가. 왜? 대리권의 범위가 확정이 되어야 그 범위 내의 행위가 갑에게 유효가 되는 거고, 이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무권 대리로서 본인에게는 효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대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가 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대리권을 대리인이 남용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대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일정한 제한을 가야 되는데 어떤 제한이 있는가? 제한도 아주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대리권은 어떤 경우에 소멸하는가? 소멸 사유. 이렇게 총 6가지 제목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핵심이 대리권 범위, 대리권 제한, 대리권 소멸 사유. 이 3가지가 대리권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럼 간단히 79페이지 대리권이 나왔어요. 뜻이. 대리권은 을의 입장에서 보면 을 자신을 위한 게 아니죠. 을은 지금 갑소유 땅을 매각을 하니까 을이 한 계약은 을이 아닌 갑을 위한 계약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타인을 위해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이걸 대리권이라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이렇게 타인을 위해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법에서는 권한이라고 부릅니다.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라고 불러요. 즉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에요. 권리가 아니니까 그에 대응하는 의무가 없지요. 의무가 없으니 책임질 일도 없지요. 대리권은 권한에 불과하다. 권한에 불과하다. 의와 성질 확인하시고 한 장을 넘깁니다. 자, 이 대리권이 어떤 경우에 생기는가 발생 원인, 이 대리권 발생 원인이
앞에서 봤던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를 구별하는 표준이 됩니다.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를 구별하는 기준, 대리권의 범위가 아니라 대리권 발생 원인, 이게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법정대리는 어떻게 발생해요? 법률 규정, 지정권자의 지정행위, 가정법원의 선임, 이런 걸 통해서, 즉 본인이나 대리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는 경우를 법정대리라고 하죠. 미성년자의 부모가 갖는 친권이라든가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든가 법원이 선임하는 후견인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법정 대리권이 됩니다. 반면에 임의대리는 본인의 뭘 통해 생긴다? 수권행위.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본인의 수권행위를 통해서, 본인의 법률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게 임의대리고요. 자, 수권행위. 임의대리권을 발생시키는 본인의 법률행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임의대리권을 발생시키는 본인의 법률행위를 수권행위라고 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 수권행위는 본인의 단독, 본인과 대리인 사이 계약이 아니라 본인의 무슨 행위? 단독행위, 즉 일방적 행위입니다. 본인이 대리인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심지어 대리인이 바쁘다고 거절하더라도 대리권은 발생한다는 거. 수권행위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 계약이 아니라 본인의 단독행위라는 거 잊지 마시고 2번에 동그라미 1번. 따라 동그라미 2번. 수권행위를 통해서는 딱 대리권만 발생합니다. 수권행위를 통해서 뭐가 생긴다고요? 대리권만 생깁니다. 대리권만. 따라서 수권행위하고 구별을 해야 될 게 있죠. 갑이 을에게 A 토지 매각을 의뢰. 이게 수권행위죠. 그죠? 이걸 통해서 을에게는 뭐가 생겨요? 대리권이 생겨요. 반면에 갑과 을 사이에 따로 수수료를 주기로 하는 계약을 했다. 이 수수료 지급하는 계약이 민법상으로는 위임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임계약. 일을 맡기고 보수를 지급하기로. 이게 민법상 위임계약이 됩니다. 만약에 갑과 을 사이에 이런 계약을 하게 되면 갑과 을 사이에는 따로 뭐가 생겨요? 권리와 의무가 생기죠. 여기서 우리 민법은 대리권을 발생시키는 본인의 단독행위와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권리 의무를 발생케 하는 이 계약을 구별하고 있다. 구별. 그리고 이 계약을 따로 이름을 붙이죠. 뭐라고? 원인관계. 이렇게. 이 원인관계와 수권행위는 하나의 행위다, 별개의 행위다. 별개의 행위다. 별개의 행위다. 이걸 수권행위의 독자성 이렇게 부릅니다. 별개의 행위고 따라서 서로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걸 수권행위의 무의성 이렇게 불러요. 다만 특별하게 우리 민법은 128조에서 요게 종료가 되면 대리권은 소멸하는 규정을 두고 있더란 말이죠. 별개의 행위지만 특별하게 원인관계가 종료가 되면 대리권은 소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수권행위 성질과 관련해서 동그라미 1, 2, 3과 연결해서 한번 수권행위의 독자성, 수권행위의 무인성. 수권행위와 원인관계는 별개의 행위고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오른쪽 128조에서 원인관계가 종료가 되면 대리권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더라. 4번 수권행위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분류식이다. 갑이 을에게 구두로 부탁을 해도 되고 문자로 부탁을 해도 되고 서면으로 부탁을 해도 되고, 즉
갑이 을에게 뭐를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의뢰하는 행위 자체, 그게 수권행위다. 꼭 위임장을 주거나 인감도장을 교부하거나 이런 형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 분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권행위의 방식.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해요? 3번. 아내가 남편에게 인감도장을 맡겼다 해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걸로 볼 수는 없다. 이게 판결이죠. 도장교부가 수권행위는 아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분류식이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대리권의 범위가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대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정을 지어야 그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인지 바깥의 행위인지 유권 대리인지 무권 대리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법정 대리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요. 임의 대리가 문제죠. 임의 대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일단 임의 대리는 뭘 통해 생긴다 그랬어요? 수권행위를 통해 생긴다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임의 대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수권행위를 해석을 할 필요가 있죠. 이게 첫 번째. 수권행위 해석. 그런데 수권행위는 법률행위잖아요. 본인의 법률행위잖아요. 법률행위 해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법원이 한다고 그랬죠. 결과적으로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우리나라 법원에 의해서 우리나라 법원이 여기까지 할 수 있다. 이걸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해준 거, 그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81페이지 대리권의 범위 중에서 특히 2번의 임의 대리권의 범위, 양가로 1번의 수권행위를 해석해서 결정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법률 행위 해석의 문제가 되는 거죠. 법률행위 해석. 수권행위는 본인의 법률행위니까. 그죠? 그 기준에 따라서 판례가 뭐라고 돼 있어요? 개별적 수권행위 내용을 해석을 통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대원칙이 있다. 능동대리권의 범위 속에는 수령대리권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계약체결대리권 속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따위를 수령할 권한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기본이 되는 거죠. 능동대리권의 범위 속에 수령대리권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이 되니까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당연히 계약을 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교부하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수령했다 하더라도 이건 무권 대리가 아닌 거예요. 유권 정상적인 대리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죠? 다만 다음 페이지 보면 양가로 2번의 1번 판례. 좀 전에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수령 권한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연기 권한이 있는가의 문제가 있어요. 중도금 지급 날짜를 연기해 줄 권한이 있는가? 잔금 지급 날짜를 연기해 줄 권한이 있는가? 단순한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연기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그 관련 판례 1번. 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계약 체결 대리권을 넘어서서 이행까지 전부 대리인에게 맡겨. 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이 있으면 이때는 무슨 권한도 있다? 연기 권한도 있다. 연기 권한도 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단순한 계약 체결 대리권과 지금 확인한 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반드시 구별하고 어디서 달라진다? 연기 권한에서 달라진다. 그리고 둘 다 공통적으로 무슨 권한은 당연히 없다. 해제 권한은 당연히 없다. 해제 권한은 당연히 없다. 제일 잘 등장하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판례 1번. 2번. 해제 권한까지는 없다.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은 결론을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3번은 뭐예요? 빌려준 돈 받아와라. 대여금 영수권한. 이 사람이 연기를 해주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면제해 주려면 별도의 수권이 필요합니다.
그게 3번. 4번. 예금을 하라고 돈을 줬는데 예금을 한 놈이 대출까지 받아왔어. 이거 안 되죠. 5번. 경매 입찰 대리인이 채권자의 경매 신청 취하에 동의해 줄 권한이 있는가? 없습니다. 법원의 매각 허가 결정이 있고 난 다음에 경락인이 잔금을 납부하기 전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취하하려면 경락인의 동의서가 첨부가 돼요. 근데 이거를 경락인이 대리인이 동의해 줄 수 있는가? 안 된다. 경매 신청 취하에 동의해 줄 권한까지는 없다. 그 3번, 4번, 5번도 자주 등장하는 판례니까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의 대리권의 범위에서는 지금 확인했던 대법원 판례 요거 위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118조 해석.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임의 대리인. 조문에서는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 이렇게 돼 있어요.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 정확하게는 권한의 범위가 불분명한 임의 대리인을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정 대리의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권한의 범위가 불분명하다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118조는 권한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에 적용이 되는 보충 규정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권한의 범위가 분명한 경우 적용될 여지가 없지요. 대리권이 없는 표현 대리의 경우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동그라미 2번이 있어요. 118조는 임의 대리권은 있으나 그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다음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한 경우 그다음에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로서 대리권이 없는 경우잖아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118조가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범위 확인하시고 그 다음 조문 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 118조에 의하면 1호에는 그냥 보존행위라고 해놨고요. 2호에서는 일정한 범위 내의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의 이용 계량행위 이렇게 나죠. 여기서 보존, 이용, 계량 합쳐서 뭐라고 부르죠? 관리행위라고 부릅니다. 즉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임의 대리인은 관리행위만 할 수 있다. 관리행위에 반대되는 게 처분행위고 당연히 처분행위는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관리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행위는 못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보존행위는 별다른 제한이 없죠. 그냥 1호 보존행위라고 해놨죠. 아, 무제한 할 수 있구나. 반면에 이용 계량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구나. 보존행위는 무제한 할 수 있고 반면에 이용 계량행위는 일정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이제 외워야 될 게 나오죠. 할 수 있는 보존행위 한 장을 넘기면 할 수 있는 보존행위 넘길 필요가 없군요. 83페이지 맨 위에 박스가 있죠. 할 수 있는 보존행위 그중에 외워야 될 게 첫 번째 가옥을 수선하는 행위 4번 본인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대리인이 보존 등기를 하는 행위 5번 본인 소유의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 6번 본인이 타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변제 기한이 도래해서 대리인이 본인 재산으로 변제하는 행위 왜? 이걸 변제 안 하면 연체이자가 붙어요. 그죠? 연체이자가 발생하면 안 되도록 하는 것을 보존행위 일종으로 봅니다. 할 수 있는 보존행위 1번, 4번, 5번, 6번 이건 암기를 좀 해 두셔야 됩니다. 반면에 이용 계량 행위는 할 수 없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하나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예금을 찾아가지고 주식에 투자하거나 본인의 예금을 찾아서 사채로 대여하는 행위. 이건 아무리 이용 계량 행위라 하더라도 할 수
없는 행위고요. 답으로 나온 적이 있죠.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임의 대리인이 할 수 없는 행위를 고르면 에서 예금을 찾아서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 사채로 대여하는 행위, 여기에 답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대리권의 범위는 대법원에 의할 때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 요거 하나하고 118조 해석하고 두 덩어리 출제가 아주 잘 되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대리권의 범위죠. 자, 네 번째가 이제 대리권 남용이 나왔는데 대리권 남용은 이런 거예요. 일단 갑일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을이 팔아요. 그리고 계약금, 잔금, 중도금 따위를 수령했어요. 수령 권한 있죠. 그러니까 을이 병사 돈을 받는 것까지는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예요. 근데 이 받은 돈을 을이 횡령을 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를 했어요. 이런 경우를 대리권 남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을이 돈을 받는 것까지가 대리권이에요. 그죠? 그리고 을이 계약을 하고 을이 돈을 받으면 민법 114조에 의해서 직접 갑에게 효력이 생겨요. 아까 직접 대리만 있다 그랬죠. 대리는 114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을이 계약을 했다. 직접 갑이 한 거다. 을이 돈을 받았다. 직접 갑이 받은 거다. 이게 직접 대리의 뜻이에요. 따라서 설령 을이 받은 돈을 횡령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갑에 대한 배신일 뿐 무권 대리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즉 을이 받은 돈을 갑에게 갖다 주는 것까지가 대리권이 아니에요. 받는 것까지만 대리권이에요. 받은 돈을 갑에게 주는 거 이거는 대리권하고는 상관이 없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을이 받은 돈을 횡령했다 하더라도 이 행위는 갑에 대한 배신일 뿐 뭐가 된다? 대리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지는 않았으나 본인을 배신한 경우 그런 걸 배임적 대리행위라고 부르고 본인을 배신했다 하더라도 대리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유효? 갑에게 유효하단 말이에요. 단 상대방이 요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무효가 된다가 대법원 판례예요. 근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뭐를 끌고 와? 107조 1항 단서. 107조 1항 단서 외우자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에? 네가 언제 외우자 그랬냐, 자식아? 했어. 48페이지. 107조 1항 단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그래서 51페이지를 가면 밑에 동그라미 4번 대리권이 남용된 경우 비진의 표시 규정의 유추 적용된다. 비진의 표시 적용 범위 중에 대리권 남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대로 다시 와서 83페이지를 가면 대리권 남용의 뜻이 있고 효과가 있고 원칙이 있고 다음 페이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 보세요.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배임적 의도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107조의 단서를 유추 적용해서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관련 판례 네 번째 줄을 보세요. 금융기관이 나와 있죠. 본인이에요. 임직원이 나와 있어요. 대리인입니다. 자, 금융기관 갑이 있고요. 임직원 을이 있어요. 을이 예금주와 예금 계약을 해요. 그리고 돈을 수령하겠죠. 그 돈을 은행 계좌로 넣지 않고 횡령을 했단 말이지. 이게 뭐예요? 전형적인 배임적 대리행위죠. 그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원칙, 예금 계약은 은행에 유효하니까
병원 나중에 예금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당당하게. 그런데 상대방이 이 직원의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무효가 된다. 그죠? 비진 표시 규정을 그대로 유추 적용한 대법원 판례가 됩니다.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예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때의 진위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비정상적 방법으로 운영하는 데 있었던 경우에 예금주 즉 상대방이 임직원 대리인의 비진이 내지 배임적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해서 본인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무효가 되니까 이 금융기관은 예금에 대해서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단 말이죠. 그죠? 그런 판례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대리권 남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섯 번째 대리권 제한. 자, 대리권 제한은 조문 2개 확인하시면 돼요. 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원칙적 금지와 119조 대리인이 여럿 있는 경우 2가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먼저 124조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의 원칙적 금지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본인 허락이 없으면 자기와 행위하거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이행은 자기와 하거나 쌍방 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124조가 되겠죠. 자기계약은 어떤 거예요? 뭐 이런 형태죠. 이게 자기계약이죠. 한편으로는 대리인, 한편으로는 상대방 지위에서 행위하는 게 자기계약일 거고요. 쌍방 대리는 매도인, 매수인의 쌍방 대리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자기계약 형태나 쌍방 대리 형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더라. 조문에 일단 2개 본인 허락한 경우와 채무이행. 그죠? 본인 허락은 당연히 가능할 것이고 갑이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야 네가 사도 돼. 그럼 우리는 매각을 하다가 안 되면 지가 사면 되잖아. 그죠? 또 매도인과 매수인이 동일한 법무사에게 부탁을 해서 의리 법무사로서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쌍방대리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본인이 허락을 한 경우 자기가 쌍방대리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가 채무이행. 채무이행도 별거 아니에요. 갑이 을에게 재산 관리를 맡겼는데 보수를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하기로 했어. 그러면 을은 갑의 재산 관리인이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임금 채권자가 되잖아요. 월급 줄 때가 됐어요. 그러면 을이 갑 통장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자기 통장에 월급을 줄 수 있단 말이죠. 채무 이행. 돈 갚는 거. 또 하나 돈을 빌린 차주가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가 아닌 사채 알선업자에게 변제하는 거. 이 사채 알선업자는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돈을 빌린 차주 및 돈을 빌려준 대주의 쌍방대리인. 차주 입장에서 보면 대주의 대리인이고 대주 입장에서 보면 차주의 대리인이고 쌍방대리인. 이때 차주가 쌍방대리인인 사채 알선업자에게 한 변제는 쌍방대리 형태의 변제잖아요. 그죠? 그래도 유효한 변제다. 왜?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 대법원에 의할 때 또는 조문에 의할 때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들. 자, 오른쪽에 보면 박스가 있죠.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구체적 예. 박스 안에 있는 거 1번, 2번, 4번이요. 3번의 주식의 명의계서는 뭐예요? 명의계서가 뭐예요? 명의계서 주식 사고 파신 분들은 아실 텐데 주식회사에는 주주 명부가 있죠. 그 주주 명부를 기준으로 이제 배당도 이루어지고 신주도 인수하고 그러는데 그 주주 명부상의 주주 이름을 바꾸는 게 주식의 명의계서예요. 부동산을 사고 팔면 등기부상 소유자를 바꾸죠. 똑같이 주식을 사고 팔면 주주 명부상의 이름을 양수인 이름으로 바꿔요. 그걸 명의계서라고 합니다. 근데 주식을 사고 팔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고 판 사람들이 주주 명부상의 주주 이름을 바꿔본 적이 있어요?
누군가 대신해주고 있겠지. 증권예탁원에서. 즉 쌍방대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 법무사가 이전 등기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1번, 2번, 4번은 좀 기억을 꼭 해달라. 자기가 쌍방대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만약에 이렇게 허용되는 게 아니라면 자기가 쌍방대리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근데 했어. 4번. 3번 자기가 쌍방대리 금지를 위반했어. 그럼 뭐가 돼요? 무권대리로서 무효가 됩니다. 대표적인 판례가 있죠.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해 이해관계가 다른 2 이상의 대리인으로서 응찰한 행위. 무효. 무효인데 무슨 무효? 무권대리로서 무효. 무권대리로서 무효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거기 보면 무권대리로서 무효가 된다라고 돼 있죠. 그걸로 끝나지 말고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까지 기억을 해요. 대리권의 제한을 위반하게 되면 무권대리로서 무효가 되고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본인은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질문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기가 쌍방대리 금지를 위반하게 되면 무효이므로 유효가 될 여지가 없다. 틀린 질문이에요. 여지는 있죠. 뭐에 의해서? 본인의 추인에 의해서. 이게 124조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가 119조. 대리인이 여럿 있는 경우. 갑이 을에게도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 병에게도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 대리인이 2명 이상 있는 경우. 원칙이 무슨 대리죠? 각자 대리. 조문 위주로 나옵니다. 원칙이 각자 대리. 다만 법률 규정이나 수권행위에서 다른 정한 바, 요 다른 정한 바가 뭐예요? 공동대리죠. 공동대리. 그럴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각자들이 할 수 없다. 공동으로 대리해라. 그래서 법률로 공동대리 제한인 게 친권이죠. 부모는 혼인 중 공동으로 친권 행사. 그 다음에 수권행위는 갑이 을병을 불러놓고 니들이 공동으로 해라. 이렇게 제한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각자 대리가 원칙이 돼 법률 규정이나 수권행위로 다른 정한 바가 있을 때는 공동대리 제한을 했을 때는 각자 대리해서는 안 되고 공동으로 해라.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공동의 뜻이 뭘까? 아까 대리라는 건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 행위를 하는 게 대리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것만 공동으로 하면 된다.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된다. 을과 병이 머리를 맞대서 정에게 매각을 결정했다면 정한테 표시를 할 때, 즉 계약을 체결할 때는 혼자 가서 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그러니까 공동대리 제한이 있을 때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건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된다. 미성년 자녀가 다녀야 될 학원을 부모가 공동으로 결정했다면 그 학원과 계약을 하는 것은 혼자 가서 해도 상관없다라는 뜻이죠. 그죠? 또 학원 가서 계약하고 책을 받아오는 거, 이게 뭐예요? 수령이잖아요. 이것도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지요. 혼자 수령해도 되죠.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를 구별할 필요가 없지만 구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공동대리 제한이 있을 때. 능동은 공동으로, 수동은 혼자 해도 되죠. 그러니까 공동대리 제한이 있을 때는 그 대리가 능동대리인지 수동대리인지를 구별해야 되죠. 왜? 능동은 공동으로 해라. 수동은 혼자 해도 된다. 그러니까 공동대리 제한이 있을 때는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를 구별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자, 공동대리 제한에서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 결과적으로 능동대리의 의사결정 공동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86페이지로 가면 효과의사 결정은 공동으로 하면 족하고 표시는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으며 수동대리도 공동대리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동대리 제한이 있을 때는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를 구별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마지막 위반하게 되면 역시 뭐가 된다? 무권대리가 된다. 능동대리 행위를 할 때 공동으로 하진 않고 결정할 때 단독으로 했다면 역시 무권대리로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대리권 제한 관련해서 124조와 119조 잘 나오니까 잘 정리하시고, 자 마지막 대리권 소멸 사유가 있죠, 그죠? 조문 여기 역시 암기하시는 거예요. 127조하고 128조 대리권 소멸 사유 일단 조문 2개. 127조는 임의대리 법정대리의 공통된 소멸 사유죠. 암기하자 그랬죠. 본사 대사성파. 본인은 사망만 대리권 소멸 사유가 되고 본인이 성년 후견에 계시 이런 건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반면에 대리는 사망뿐만 아니라 성년 후견에 계시나 파산까지도 대리권 소멸 사유가 되죠. 대사성파 이렇게죠. 본사 대사성파 이렇게. 본사 대사성파. 여기서 대리인의 성년 후견에 계시나 파산은 대리인 후에 성년 후견에 계시가 되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를 의미하게 되고요. 또 대리인의 한정 후견에 계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지요. 분명히 성년 후견에 계시만 대리권 소멸 사유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127조 암기하시고, 128조는 임의대리의 특이한 소멸 사유인데요.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죠.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 여기서 법률행위가 뭘 말하는 거죠? 본인의 수권행위를 말하죠. 128조 다시 한번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이라고 할 때 그 법률행위는 뭘 말한다? 본인의 수권행위를 말한다. 그 본인의 수권행위에서 수여된 대리권이니까 결국 임의대리권이고, 임의대리권은 둘 중에 하나, 원인관계가 종료가 되거나 수권행위를 철회하거나, 그럼 대리권이 소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조문 2개 암기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3번에 법정대리의 특이한 소멸 사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경우 친권 소멸하죠. 부부가 이혼한 경우 어느 일방의 친권은 소멸하겠지. 친권자 한 명을 정해야 되니까. 또 대리권 상실 선고라고, 친권 상실 선고라고 법원이 친권을 박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법정대리의 특이한 소멸 사유가 됩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 중 임의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그럼 답이 뭐가 답이 될까요? 친권 상실 선고 같은 것들이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리권 소멸 사유는 그냥 외우지 마시고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된 소멸 사유, 임의대리의 특이한 소멸 사유, 법정대리의 특이한 소멸 사유 이렇게 나눠서 대리권 소멸 사유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이렇게 대리권과 안에서 6덩어리, 그중에 특히 범위, 제한, 소멸 사유, 여기서 출제가 자주 되니까 이 정도는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대리 행위 보겠습니다.